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2부죠. 원래 이 브로그는 책 한 권으로 끝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2부로 넘어온 거예요. 그 복잡한 현실을 안 다루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룰 때 그냥 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끔 다루자 싶어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2부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한 권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현 시대까지. 그래 하다 보면 뭐 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면 또 진도를 빨리 나가면 되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건국 세력과 한국의 건국 반발 세력. 저번 시간까지 일본의 패망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해방이 되죠. 근데 뭐 패망했다 해서 바로 독립이 됐냐는 거예요. 한국이 세워졌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 한국이 스스로 몰아냈으면 바로 세워졌겠죠. 한국이 스스로 몰아낸 게 아니잖아요. 일본군은 여전히 있었고 몰아낼 힘은 없고. 그래요. 그 일본의 패망이다. 1945년 8월 15일은 그게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지.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시장 지배 시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추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요. 저번에 설명했죠. 시장 지배 시대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또 현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근대화 세력이라고도 하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은 현 시대에서 통상 근대화 세력으로도 불린다. 근대화 세력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과 민간 기업을 중시하며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금지하고, 그렇죠. 산업 간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옛날에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상공업을 막 육성하려고 하죠. 또한 사유재산을 중시하여 소유권을 가능한 한 철저히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당면한 과제가 다르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와 같은 원칙은 언급한 원칙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3차 인류혁명 세력이다. 혹은 근대화 세력이라고도 불린다. 현대화 세력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현 시대나 뭐 그래요. 구별이 없어요.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한 시대가 쉽게 안 바뀐다 했죠 예전에. 뭐 수천 년 수만 년 가는 거지. 그냥 계속 근대화 세력인 거예요. 그걸 현대화 세력이라 할 수도 있고. 시장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상 그냥 같은 세력인 거예요. 그래요. 뭐 가순정부는 이렇게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공업 육성해야 되겠어. 농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공업 육성하면서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국민들이 살기 좋아져. 일자리도 구하기 쉬워지고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기업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어야지 기업을 만들지. 그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 어떤 경우에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세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죠. 원래 국가를 개조할 때는 개혁 세력으로 나타나죠. 어떤 경우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정복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혁명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뭐 개혁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아예 뒤집어서
혁명세로 나타나기도 해요. 혹은 시장 확대를 원하지만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자유무역, 투자 세력, 즉 세계화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근대화 세력은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정복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혹은 그 시장 확대를 원하긴 하는데 이게 식민지는 안 되겠어. 정복 전쟁 안 돼. 그러면 이제 뭐로 나타나나요? 자유무역, 자유투자 세력, 즉 세계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시대 장소에 따라서. 그럼 조선총독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상공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산업공상이라 해서 상공업을 억제했죠.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다 뒤집어 버리죠. 혁명 세력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개혁 세력 정도가 아니죠.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국제적 합의로 금지되었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확장의 방식으로 식민지 정책 역시 용인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정복 전쟁이 금지되어 있죠. 뭐 또 식민지 정책도 금지되어 있고 뭐 합의상 이제 거의 금지된 거죠. 정복 전쟁은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던 건데 그 러시아가 일으켰죠. 국제 질서가 지금 약간 어지러워진 상황인 거예요. 장기간 이제 정복 전쟁은 금지했던 건데 미국이 전쟁했다지만 뭐 정복 전쟁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요. 식민지로 전락한 종족은 같은 뜻을 지닌 근대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근대화 세력인데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 분열이 되죠. 특히 이제 식민지로 만든 국가가 근대화 세력이다. 그러면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종족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 종족들과 한 국가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족의 정체성을 중요시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 종족이 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종족 정체성만 유지하면 꼭 여러 종족과 어울려서 한 국가를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종족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하여 비난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안중근도 동양평화론을 얘기했잖아요. 군대와 이렇게 뭐 통화 같은 거는 같이 해야 된다. 한 정부가 해야 된다. 그 연방국이잖아요. 반면에 어떤 경우라도 종족 국가를 지키고 세워야 한다는 이들 역시 있을 수 있다. 한 종족이 한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이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종족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배우는 거는 다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 한국에서 배우는 어떤 역사는 뭔가요? 다 독립을 원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쫓아내고 우리 한국과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이 워낙 힘이 없어서 조선인들 대부분은
스스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식민지로 전락한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든 뭐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든 아니면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되든 식민지를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사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현 시대에서 배우는 그런 국가냐, 독립된 국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생각했던 거는, 급진개혁파 인사가 생각했던 거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우리가 힘을 키워 나가자. 대신 우리가 친일 국가가 되자. 힘을 키운 뒤에 뭐 그 다음 생각하자. 뭐 내보내든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계속 원했던 거죠.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거의 1905년 넘어갈 무렵이었죠. 그때도 뭐 가능했어요, 사실은. 고종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으면 자기 권한 다 내려놓고. 근데 안 그랬죠. 그래, 정민내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밀집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제 안중근이 제시한 거는 이제 어렵다. 한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할 바에는 연방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런 독립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날조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현 시대에서. 조선인들도 다 생각했다. 그때 조선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해. 다 알고 있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독립에 대한 개념이 현 시대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항일투쟁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들도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련에 한반도를 편입시켜야 되겠다. 소위 연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한 건가요? 연방국을 주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많이 다르죠. 현 시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근대화 세력 중에서 종족을 중시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을 중시하는 사람들 역시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는 미국이나 소련, 중국과 같이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국가가 있다.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을 중시하지 특정 종족을 중시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나라 많잖아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들. 특정 종족을 특정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관습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에서도 종족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을 중시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특별히 종족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공동체 구성원이 잘 되면 되지. 특히 또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나라는 그렇겠죠. 그냥 우리 공동체 구성원 국민이 잘 되면 되지 특정 종족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에서도 종족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을 중시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이들은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번영과 차별 철폐를 위해 종족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종족이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이 꼭 조선인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냥 잘 살고 식민지 정책이 철폐돼서 차별 없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 시민권 딸려 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좋은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특별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5천만 원 받고 한국인 할래? 저기 잘 사는 국가 가서 이민 가서 잘 사는 국민 되면서 2억 연봉 한 2억 3억 받고 살래 이러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많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종족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같은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와 상수에 따라 다르다. 신라인, 고려인, 조선인, 한국인의 정체성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사는 한국인, 일본에 사는 한국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다르다. 그래요. 특별하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건 뭐냐?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족의 정체성은 뭐냐? 실상 현 시대 누구나 국적을 지니고 있고 소속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지만 죽고 나면 그뿐이니 국민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종족도 따질 필요 없다. 네가 국적 따지는 건 지금 살아서 따지는 거 아니냐? 어디에 소속돼서. 근데 어차피 죽으면 땡이지 않냐? 뭘 따지고 사냐? 이 말이죠. 먼 미래에 환생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은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한 번 더 주어졌어요. 또 한국인으로 태어나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이 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 글을 쓰니는 한국인이 한국과 한국인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죠. 생전 그렇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한국인이 잘 되는 길이 종족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버리라고 말할 인물이지 종족에 집착할 인물은 아니다. 그래요. 종족의 정체성에 그런 거 집착할 필요 없다. 정체성에 집착하다가 멸망한 나라 있지 않느냐. 조선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척양척외하면서 반개혁 반개방 하다가 식민지 되지 않았냐. 그때 일본처럼 열심히 개혁했으면 식민지 안 될 수 있었는데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진 계약파 인사들은 그 종족의 정체성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 수도 있어요. 현 시대는 좀 많아졌을 수도 있고. 근데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드물었죠. 그들이 뜻이 남들한테 이해되고 그들이 존경받는 데에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죠. 한 30년이 걸리면 그 사람들이 존경받잖아요. 한 20년 지나면. 그래요. 하여간 식민지로 전락한 종족은 같은 근대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견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식민지 전락하게 되면 이제 종족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외교 활동을 중시해야 되나, 실력 양성을 해야 되나, 기준이라는 건 있는 거지만 당장 무장 투쟁해야 되나, 견해가 서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딱 중심을 잡아서 딱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돼, 딱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갈려버리겠죠. 당시 조선인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려버렸죠. 근대화 세력도. 하지만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당면 과제가 국가 수립이라면 다양한 목표는 하나로 통일된다.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국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럼 근대화 세력은 어떻게 되나요? 통일되잖아요. 어떤 국가를 세우려 할까요? 그 목표는 다름 아닌 근대국가 수립이다. 한 가지 목표, 그거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다 통일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 근대화 세력이니까. 근대국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방되는 순간. 한국에서도 식민지 시기 근대화 세력은 다양한 세력들로 분열되었지만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됨으로써 목표는 일본이 패망함으로써가 맞죠. 해방도 맞고 일본이 패망함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그게 맞는 거예요. 목표는 근대 국가 수립으로 통일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이 있는 거죠. 당시에 한반도에 근대화 세력만 있었으면 근대 국가가 됐겠죠. 근데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래요.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추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시장과 민간기업을 제약시하면 시장과 민간기업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하고자 한다. 그래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별로 신분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산업 간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다. 그렇죠. 또한 민간기업의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고 나아가 사유재산을 잇게 하는 소유권을 크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려 한다.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공산주의 세력이건 반개방 세력이었건 고대의 대원군 같은 세력이었건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런 게 잘못됐다 생각한 거죠. 그래요.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같다. 그렇죠. 현 시대에도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 원칙을 보면 이거다. 똑같다. 근데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일본 패망 이후 공산주의 세력 혹은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3차 인류혁명, 3차 반발 세력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고 하지만 근대화 세력만큼 다양하게 분열되지는 않았다. 그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세력이죠. 그래요. 그 3차 인류혁명 3차 반발 세력으로 명명했죠. 그전에는 뭐 있었나요? 고대 농경국가를 지탱하던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있었고. 또한 공산주의 세력 대부분은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는 세력이었다. 그 식민지 시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코민테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생각했죠. 절대적으로 따르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한번 더 보겠지만. 비주류 공산주의인 아나키스트와 상균주의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주류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에 불과했고 그 수도 매우 미미했다. 주류 공산주의 외에도 공산주의가 있더라. 당시에 그 식민지조선에 있었다. 아나키스트도 있었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영이죠. 공산주의죠. 그것도 공산주의자죠. 주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상균주의도 살펴봤죠. 세 가지 공산주의 핵심적인 그래 용어가 추구하는 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적 균등, 다 개인 똑같이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국유화, 토지 국유화, 산업시설 국유화, 규모가 있는 산업시설 국유화, 그거 다 공산주의인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위장 공산주의다. 위장 공산주의다. 뒤에 이제 뭐 조그만 뭐 어떤 상점 이런 건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걸 넣음으로써 공산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위장 공산주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무렵 소련의 연방국 정책은 유성국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요. 이때쯤 약간 바뀌어요. 약간 소련의 정책이. 원래 연방국 정책이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성국 정책에 중점을 두되 연방국 정책을 병행하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트란스카카스 4개 공화국을 합쳐 1922년에 수립된 소련은
1945년 16개의 연방국으로 확장된다. 그렇죠. 정책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소련은 주변국부터 공산화해 나갔죠. 1945년까지 어떤 정책을 쓰나요? 주변국을 연방국으로 만들잖아요. 소련에 편입시키잖아요. 그럼 1945년까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한국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뭘 하려고 했던 건가요?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잖아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일운동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항일운동의 목적은 연방국으로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데 그걸 독립운동했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945년 전에 그 불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힘도 하나도 없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그럼 100%그 소련에 편입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소련 국민으로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분명히 딱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려 했구나 단번에 아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련이 그 연방국에 편입시키려고 그 당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한테 지원했지. 그 너희도 독립해라고 지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번에 한번 코민테른의 그것도 봤죠. 그래요. 그거 확실한 건데 코민테른이 목표를 봤잖아요. 소련 연방을 만드는 거라고. 이와 같은 확장은 당시 소련이라고 불렀던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저항을 일으킨다. 근데 왜 위성국가로 바뀌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은 예로부터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려 했죠. 지금도 저지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방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계속 확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서방 국가들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요? 저항을 했다. 저항을 한다. 지금 저항하듯이 똑같이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당시 서방 국가들이 다 강대국들인데 연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소련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속국인 위성국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연방 안 한다. 안 한다는 아니지만 다 독립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위성국 정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립국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련의 지도하에 있는 거죠. 그게 위성국이죠. 속국을 그냥 위성국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이에 한국의 주류 공산주의자들 역시 소연방국가 설립에서 위성국, 즉 소련의 속국 설립으로 목표를 바꾸게 된다. 나중에 좀 약간 독립국으로 바뀌더라도 원래는 그 위성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목표는 연방국 만들기, 그 다음에 위성국 만들기. 한국만 달랐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상 1917년에서 1950년 사이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1945년까지는 그래요. 소연방운동을 한 거죠. 소연방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50년까지는 뭔가요? 위성국 만들기 운동을 했다는 거, 속국 만들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즉 소련공산당이 소연방을 확장할 때는 한반도를 소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 활동하였으며 소련이 위성국 정책을 실시할 때는 소련이 속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였을 따릅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막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막 그 북한에 가서 막 완전히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독재자인 김일성 만나서 절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민주화 운동하는 거냐는 거예요. 간첩 활동한 거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한다면 민주국가에 가서 절하고 그래야지. 미국 가거나 저기
저 유럽 쪽에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가 가서 절하고 이래야지. 그 독재자한테 가서 절을 왜 해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일 투쟁을 위해 근대화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은 힘을 합치기도 하였다. 그래요. 합치기도 했죠. 1919년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뭐 지금 뭐 항일 투쟁하는데 뭐, 그거 뭐 어떤 국가 세울지 그거는 뭐 따지지 말자 이러면서 합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1920년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연대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고, 1927년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신간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은 추구하는 바와 실천 방식이 다르기에 격돌은 불가피했다. 이제 격돌이 시작됐다. 우리가 격돌을 생각하면 해방 군화 생각하는데, 일본 패망 이후에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격돌이 있었다. 1920년대부터 격돌은 시작됐다. 1차 격돌은 1921년 자유시 참변에서 나타났다.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독립군을 소련군에 편입시켜 러시아의 근대화 세력이 만든 백군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반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 돼. 근대화 세력이 있겠죠. 군대를 조직했죠. 그게 백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독립군을 어떻게 했냐. 속임수로 유인해가지고 소련군에 편입시켜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백군과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소련의 백군과. 그러니까 근대화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왜 싸우냐 걔네들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에 저항한 근대화 세력을 소련군을 이용하여 사살하고 체포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을 보니까 홍범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속임수 써가지고.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장군급은 돼야 되고, 딱 보니까 홍범도 빼고 다 돌아왔더라. 장군급은. 근데 홍범도만 소련군에 남아있더라. 자기가 주도해서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뻔한 말이지 뭐. 체포된 독립군들은 대부분 소련군에 의해 강제 억류되거나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일부는 소련군이 군대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살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독립군을 상당 부분 말살시켜버린 거죠. 이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첫 격돌인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러면 돌려보내던가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친했을 건데 전쟁도 같이 하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어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두가시라는 거예요. 죽이라 하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필요 없어 죽여 이렇게 된 거겠죠. 소련 공산당 입장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차 격돌은 1922년 상해에서 자유시 참변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공산주의 세력 수뇌부에 있는 김립을 근대화 세력이 암살했다. 자유시 참변 당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 수뇌부에 있는 김립이 암살당했죠. 그래요. 자유시 참변 보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화 세력이 죽이긴 죽였죠. 그래요. 3차 격돌은 1925년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산주의 세력이 당했다 생각하니까 또 보복하려 하겠죠. 김립 암살에 대한 복수로 볼 수도 있다. 안창호 세력과 연대한 공산주의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때도 이승만 세력도 결탁했더라. 그 결과 임시정부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사실상 그나마 일단 대표성을 상실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센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간회가 조직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임시정부는 이승만 탄핵하는 순간부터 저거 해산된 거다.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회를 다시 조직하는 거예요. 4차 격돌은 1931년 신간회 해산으로 나타났다. 근대화 세력의 실천 방식과 공산주의 세력의 실천 방식은 달랐다. 또한 공산주의 세력의 실천 방식은 불법이었다. 이러한 실천 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공산주의 세력은 결국 신간회의 해산에 앞장섰다. 그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막 1940년 되면 30년 중반 되면 30년대 되면 임시정부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신간회는 또 새로 조직하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해산하기는 했지만 그 회원수가 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성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있냐는 거예요. 30명 있는 몇 명이서 모여서 유지하고 있는 임시정부가 그 대표성이 있나요? 신간회가 대표성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의 격돌 모두 소련 공산당의 지시와 그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공산당의 세력으로 인해 발생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격돌이 왜 발생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왜 독립군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왜 공산주의자가 독립군을 죽였나요? 소련 공산당이 독립군을 자신들이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안 듣는 이들을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소련 공산당의 지시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 지시를 따르려 했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독립군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3차까지는 연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4차는 또 왜 해산됐냐는 거예요. 코민테른의 지시 때문에 해산됐다는 거예요. 4만 명까지 회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민테른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뭐 충돌도 일어나고 해산도 되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이. 네 번의 격돌 모두 소련 공산당의 지시와 그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해 발생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의 격돌은 일본 패망 후 일어나는 격돌이 선박에 불과했다. 이제 패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대화 세력이 세우고자 하는 국가와 공산주의 세력이 세우고자 하는 국가는 같나요? 다르나요? 정반대죠. 정반대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이 근대화 세력이 생긴 국가를 파괴해야 된다.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견해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 근대화 공산주의 세력이 없었으면 안 들어왔으면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인들은 한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못한 거, 근대화 국가를 세우지 못한 거. 그래서 식민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이 됐는데 이 공산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유입이 안 됐으면 그냥 근대 국가 세워졌을 건데 그것을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근대 국가를 못 세운 거를 1900년대 이러면 그냥 1917년 이후에 이상한 세력이 생겨가 공산주의가 유입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생겼고 일본이 패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소련이 위성국 정책을 쓰고 있다 했죠. 소련의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시작되겠죠.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다 이어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